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연극 외구를 걸어오다 극중 깜보 할아버지를 맡으며 월드스타에 등극한 오 씨는 스스로를 괜찮은 놈이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 패스가 적용됐고 식당과 카페 등 이미 돌던 시설에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부 대형 매장에서는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해 긴 줄이 늘어섰고 시민과 직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성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경력 단절 방지 등을 논의하며 여성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 등 4인방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방침을 따른 것이라며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송파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고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 사건과 관련해 구청 공무원이 2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주소를 흥신소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년간 1,000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째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거쳤지만 밤부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수도권에 내리던 눈은 최대 3cm까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됐죠. 아직 계도 기간이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손님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 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기에 바이러스가 판매자, 구매자 구별하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손님들이 QR코드를 찍고 일일이 접종증명서를 직원에게 보여주며 들어가다 보니 대기줄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거나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은 출입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안전대책본부 방역 조치에 따라 방역 패스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어요. 인근의 한 대형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말기 6대를 설치했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엔 대기줄이 금방 길어집니다. 새롭게 방역 패스를 적용한 대상은 3,000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 대형 서점 등 전국 2,003곳입니다.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용 불안 등을 고려해 대형 점포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끊었다 넣었다 하는 거 불편하고 이제 또 마트 갈 거니까 거기서 또 보여줘야 돼요. 소용이 없는 거겠네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지만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에 좀 많이 호응을 해서 협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이미 방역 패스가 도입된 시설에선 계도 기간이 끝나고 바로 오늘부터 유효 기간이 적용됐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사람은 식당과 커피숍에 앉아서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거죠. 위반하면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회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 커피숍입니다.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면 QR 체크 부탁드립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저는 2차 접종 완료 후 95일째라 매장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째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날 때까지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매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운영자가 1차 위반을 할 경우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하면 300만 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겐 위반할 때마다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2차 다 맞고 나서 또 갑자기 3차 때 안 좋게 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갑자기 좀 불안해진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좀 많이 좀 강제적이지 않나. 정부는 방역 패스 확대가 유행을 통제할 가장 합리적인 방역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감염이 크게 확산되면
방역 대응과 의료 대응 여력에 과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증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월 첫째 주 코로나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 비중이 1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염 예방에서 중증 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맞춰 개편한 새 방역 체계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최근에 여가부 폐지 논란을 의식한 걸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차별을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게 하고 수능 시험도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검은 목콜라에 재킷 차림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 스타트업 대표 4명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육아와 돌봄을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이 되도록 해서 반드시 이제 육아휴직을 다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장기적 추진 과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모든 초등학생이 오후 3시에 동시 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분야 8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입니다. 이 후보는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의 소확행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하며 최대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천 상륙작전처럼 역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재합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을 인천항에서 맞이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인천을 다시 찾아 4차 산업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종과 청라, 김포공항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첨단 산업단지 유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인천시 선대위 출범식에서 200여 당원의 지지를 재확인한 윤 후보는 수도권 표심을 바탕으로 한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만난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주 52시간은 어떤 1년 평균으로 유지하되 좀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때는 좀 근로시간을 늘리고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좀 도출을 해가지고 근로시간을 좀 유연화할 수 있는. 과거 주 52시간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자주 밝혔던 윤 후보는 이 제도가 민주노총이 지배한 대기업 노조 영향 아래서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국가 비전과 새로운 선거 캠페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과 윤석열 후보의 사병 월급 200만 원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당 측이 지난주 홍준표 의원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모 지원 공약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병 월급 200만 원은 묻지마 공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00만 원이 안 됩니다.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의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후 한 포럼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미래를 전망하는 강연을 하며 IT 기업인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총리 방안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며 홍준표 의원과의 만남에서도 단일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안철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탄소 경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그린노믹스를 발표하는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정치권에선 다시 젠더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른바 2대남만을 공략한 정책이라며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홍을 수습한 뒤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SNS를 통해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입니다. 윤 후보는 이 사안을 성별을 분류해 판단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는 자체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런 시각을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여가부가 활동한 10년간 오히려 젠더 갈등이 심화됐다는 이준석 대표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위 2대남의 표심만 자극해 여성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여가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서도 윤 후보가 다른 임무 등을 포괄하는 방식의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선을 위한 대안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안 됐기로서니 지지율 얻겠다고 국민 분열,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대표는 여가부 폐지는 후보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보면 후보들이 무슨 배우 같죠. 1분도 안 되는 짧은 유튜브 영상이 쇼츠는 물론 라이브 방송까지 활용해 재미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너무 가벼워졌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변화된 선거운동 백길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상 길이가 최대 1분밖에 안 되는 유튜브 영상 쇼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쇼츠를 이용해 생활 밀착형 공약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탈모 지원 공약이 인기를 끌자 곧장 14초짜리 영상을 만들었고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속 인상한대요. 아니 그럼 누가 전기차를 타?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노조치 905!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달 논란이 됐던 수능 생물 문제 풀이를 올리며 의사 출신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성 유전자를 예를 들면은 P라고 하고요. 열성 유전자를 Q라고 하면 그 둘 합은 1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한 발 더 나가 셀카봉을 들고 라이브 방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탈모제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져요.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되고 대개 한 700~800억 정도 들 거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AI 윤석열을 만들고 질문에 답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를 GTX 추가 공약도 꼭 챙겨봐 주세요.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공약입니다. 예전처럼 대규모 군중 앞에 서기 어려워진 코로나 시국에
후보들의 SNS 활용법이 날로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권 후보 단일화, 당사자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여론조사 같은 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리얼미터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자구도로 경쟁을 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0.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4.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1.1%, 심상정 정의당 후보 2.8%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면 야권 단일화 후보는 누가 돼야 하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후보 32.5%, 안철수 후보는 35.9%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조사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단일화 이후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4.5%, 윤석열 후보는 39.2%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안철수 후보와는 이재명 38.2%, 안철수 후보는 43.5%로 오차범위 안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야권 단일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가능할까요? 아직은 양쪽 다 고개를 젓고 있는데요. 다만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 DJP 연합은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성사됐었고요. 18대 대선 때도 문재인, 안철수 연합이 40여일을 앞두고 협상이 시작됐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58일이 남은 지금 역산을 해보면요. 늦어도 설쯤에는 가시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2주 동안 치열한 지지율 경쟁과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운동 기간도 당장 2월 18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러한 인물 구도를 기반으로 해서는 설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양강 체계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선거운동 기간을 2월 15일부터라고 정정을 해드리고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보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민주당은 안 후보에 대한 단일화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러브콜을 접고 긴장을 하면서 견제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안 후보가 전 국민이 코로나로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망언 버금가는 더 큰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아바타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한데 딱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또 복귀를 할 거다 얘기가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5시에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나서 기자들의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이 대표는 윤 후보와의 갈등을 정리하고 김 전 위원장의 복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전 위원장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뭘 조언을 해요? 조언을. 나 그만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책임을 벗어난 사람이 굳이 뭐 할 일이 없지. 윤 후보에게도 관련 질문이 오전에 있었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노사모 모임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 회원, 배우 명계남 씨를 비롯한 815명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당이 민주개혁 진영의 정당에 우뚝 서서 이 나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들은 일부 친문 그룹의 반 이재명 활동은 조금 있지만 전체가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악용되고 호도되고 있다면서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내내 화제가 됐던 그 멸공 릴레이 말이죠. 민주당에 이어서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SNS에 올린 이 멸공 게시글에 국민의힘도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챌린지로 따라하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는데요.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체제에서 잠시 중도의 길을 건너 했더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대놓고 일배놀이를 즐기면서 도로 극우 보수의 이 품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정 부회장이 과거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 체중을 불렸었다는 의혹도 제기했고 신세계 주가는 오늘 6.8%나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은 이쯤에서 멈추자고 주장을 했고 이 대표도 자제를 요청하면서 일단 일단락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볍게 어떤 해시태그 같은 것들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그게 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뚝을 박는 기기이죠. 경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5m짜리 항타기가 넘어져 옆 건물을 덮쳤습니다. 건물에 있던 여성 한 명이 다쳤는데 항타기를 세우는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무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쐐기둥 같은 물체가 넘어집니다. 왕복 2차로를 건너 건물을 덮칩니다. 수십 미터나 되는 이 건설 기계는 지반을 다지기 위해 큰 해머를 떨어뜨려 콘크리트, 말뚝 등을 박는 데 쓰는 항타기입니다. 건물 윗부분을 폭삭 주저앉힌 항타기가 위태롭게 걸쳐 있고 파편이 떨어진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경북 경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가 넘어지는 사고로 건물 2층에 있던 여성 한 명이 다쳤고 주차된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좀 지진 난 줄 알았습니다. 일상 아주머니가 주방에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제 넘어오면서 어디씩 부딪혀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길이 45m의 항타기가 쓰러지면서 전봇대도 함께 넘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일대 주택 4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바로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신호수하고 이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갖고 똑바로 못 세우고 기울어지면서 옆으로 쓰러졌다. 조작 미숙인 거죠.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은행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고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 사건. MN이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어떻게 주소를 알았을까? 검찰 수사 결과 수원의 한 구청 공무원이 단돈 2만 원에 피해 여성의 주소를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이석준.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흥신소에 돈을 건네고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는데 집 주소를 처음 넘긴 건 경기도 수원의 한 구청 공무원 A 씨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흥신소업자 B 씨에게 50만 원의 개인정보 파악을 의뢰했습니다. B 씨는 또 다른 흥신소업자에게 의뢰를 넘겼고 최종적으로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전달돼 단돈 2만 원의 집 주소가 오갔습니다. A 씨는 도로 점령 과태료 부과에 쓰이는 차적조의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작 그 2만 원이라는 돈에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한 가족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고 이급 고통에서 살고 있다니 참. A 씨는 송파 사건 말고도 2년 동안 개인정보 1,100여 건을 넘겼고 그 대가로 4천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와 E 씨에게 주소를 넘긴 흥신소 업자 등 총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의 뜻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건데 어떻게 배임이냐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꼴이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검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정민용 변호사 등이 첫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핵심 혐의인 배임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김 씨 측은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은 배임이 아닌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시장의 사적인 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자백이라고 맞섰습니다.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 뭡니까? 죄송합니다. 나머지 4인방은 공모 사실과 배임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4인방하고 엮여서 어떤 공모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없다라는 취지, 그리고 행위 자체가 적법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업무를 맡은 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충남 보령에서 20년 넘게 개를 운영해온 개주가 30억 원이 넘는 갯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 100억 원은 따로고요. 확인된 피해 주민만 50여 명으로 대부분 푼돈을 모아 노년 준비를 하려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이 평생 어선을 끌며 모아온 돈을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개를 든 70대 할머니. 1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갯돈을 내왔지만 최근 개주가 돈을 들고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상받아 준다고 해놔놓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릴 줄은 몰랐지.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 개주는 이 지역에서 자라고 생활하며 이웃들과 두텁게 신뢰를 쌓아온 61살 김모 씨. 매달 갯돈 200만 원을 내면 26명의 개원이 차례로 5천만 원을 받는 방식의 개 5개를 20년 넘게 운영해왔습니다. 김 씨가 이 지역 주민 50여 명에게 챙긴 갯돈은 무려 30억 원이 넘습니다. 김 씨는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갯돈을 타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개원들을 속였습니다. 현찰로 돈 주면 다 지가 쓰고 다 5사람이 끝버무리더라고. 지가 다 조작해서 그랬죠.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최근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수십억 원대의 빚을 갚지 못한 사실을 개원들이 알게 된 겁니다. 피해자들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김 씨가 이번 갯돈 사기 외에 지인들에게 100억 원대의 돈을 더 빌린 사실도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되찾은 카불 실종 아기. 카불 아기면은 예전에 그 왜 미군한테 철망 너머로 넘겨진 그 아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아기인데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 뒤에 아수라장이 된 카불 공항에서 철조망 너머 아기가 건네졌죠. 네네. 바로 이 아기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거 꽤 됐는데 한 5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기가 어떻게 돌아갔나 봐요? 네, 맞습니다. 5달 만인데요. 아기의 이름은 소하일인데요. 당시에 카불의 한 택시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고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택시 운전사 하미드 사피는 나는 딸만 셋이 있는데 어머니가 죽기 전 소원이 손자를 보는 것이라 하셨다면서 그래서 모하맛 아비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내가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영상만 봐도 아이가 많이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모에게 갔겠네요? 이게 바로 돌려받은 건 아니었고요. 그래요? 네, 당시 소하일의 아버지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실종 아기 게시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퍼뜨렸는데 제보가 들어왔고 아이를 돌려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피가 거부하면서 7주 이상 두 가족 간의 협상이 진행됐고 결국 아프간 경찰이 개입해 아이를 돌려주는 대신
이런 키워준 보답으로 약 115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실종 사건이 납치 사건이 될 뻔한 거네요. SNS를 찾았다니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거를 실감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거대 외벽 댄스, 외벽에서 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혹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실까요? 그 뭐 문화 복합 공간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서울라이트라는 행사의 후속 프로그램인 빅 무브 위드 리아킴이라는 행사가 열린 건데요.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DDP 외벽에 이렇게 빛들이 거대한 사람의 형태를 이뤄 춤을 춥니다. 2,470만 명의 유튜버 구독자를 가진 1밀리언의 창업자인 세계적인 안무가 리아킴의 춤을 모션 데이터로 변환한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이 서울라이트라는 행사는 DDP 외벽 전체를 이용해서 영상을 투사해 여러 콘텐츠를 보여주는 축제인데요. 지난달 말에 시작했고 지금은 이렇게 후속 프로그램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기분 전환하러 가서 봐도 괜찮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밀린 월급 달랬더니 그럼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월급을 주긴 줬는데 네. 동전으로 줬던 겁니다. 이렇게 9만 개가 넘는 동전으로 밀린 월급을 지급했던 소식 기억하실까요? 아, 그때 왜 기름까지 부어서 미끌미끌하게 줬던 그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처벌을 못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다행히 미국 노동부가 해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업주의 행위를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로 판단하고 조지아 연방법원에 고발한 건데요. 노동부 측은 또 업주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약 4,450만 원 정도인 36,971달러를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 초과 근무 수당도 안 줬다니 상습법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결말이 속 시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키워드도 보니까 속이 시원해 보입니다. 뭘 부수는 겁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두 남성이 긴 쇠망치를 들고 자동차를 마구 때려 부숩니다. 진짜로 자동차를 부수네요? 네, 네덜란드의 한 폐차장 업체에서 운영 중인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카페인데요. 고철 자동차를 부수면서 코로나19로 갑갑해진 마음을 날릴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긴 봉쇄령에 지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체험객들은 마음껏 차를 부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부수면 더 마음이 안 좋아지는데 어쨌든 저렇게 해서 풀린 사람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 외국인 근로자가 오징어 공장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오징어를 마구 밟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체를 현장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건조 오징어 포장 유통업체인데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와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그리고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원래 저렇게 펴는 거다는 업주의 말이 더 솔직히 황당하긴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스스로 어항 운전. 어항을 뭐 사람이 운전했을 리는 없고 그럼 뭐 물고기가 운전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비슷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금붕어 한 마리가 담긴 어항에 바퀴가 달렸는데요. 이렇게 어항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움직임에 반응해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이 어항 속에 금붕어를 넣고 분홍색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먹이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훈련을 거듭했는데 그 결과 6마리의 금붕어가 모두 목표 지점으로 가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한 대학 연구팀은 금붕어가 스스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한 건데 이 결과를 보면 금붕어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흔히들 왜 금붕어 IQ, 기억력이 3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렇게 인지 능력이 있는 물고기에게 그동안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아침 미국 뉴욕시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0년 이래 뉴욕 최악의 화재라고 하는데 원인은 고장난 히터였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층 아파트 외벽엔 불길이 지나가고 까맣게 그을린 흔적만 남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54분쯤 뉴욕 브롱크스의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연기로 뒤덮인 건물. 큰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 heard her, she like, help me, I got a baby. Can't see nothing now. This is crazy on a Sunday morning. 2, 3층 아파트 침실에서 시작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It started in a malfunctioning electric space heater. When the residents left, was left open, it did not close by itself. The smoke spread throughout the building. 연기가 치솟고 유독가스가 아파트 전체로 퍼졌지만 평소에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다는 증언과 함께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re there no sprinklers there? No sprinkler. At No all. sprinklers been 1972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의 주민 대다수는 정부의 임대 보조금에 의존해 사는 이민자 가족으로 화재 직후 인근 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외신은 87명이 목숨을 잃은 1990년 브롱크스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32년 만에 발생한 뉴욕 최악의 화재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추억의 음식도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붕어빵, 호떡 등 겨울철 간식을 파는 노점이 사라지는 요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곳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세상 돋보기에서 이른바 되는 노점상을 취재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노점이 즐비했던 명동 거리입니다. 붕어빵, 호떡 등은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겨울철 별미였지만 지금은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리 가게는 지난해 9월 5,800여 개로 2016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료비 상승. 봉투서부터 가스비서부터 재료서부터 다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다 적죠. 그런데 생존을 위한 역발상 7개에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인하로 승부를 건 곳이 있습니다. 결국 SNS를 통해 해자로운 착한 가게로 이름이 알려지며 붕어빵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딴 데에 비해서 싸니까 그래서 많이 파니까 그 대신 되게 유지가 돼요. 추억의 맛에 그치지 않고 젊은 입맛에 맞춘 프리미엄 전략으로 생존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평일이지만 붕어빵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선 사람들. 피자 붕어빵도 있고 되게 다른 맛들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치즈가 듬뿍 얹어진 피자 붕어빵부터 고구마와 슈크림, 팥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붕어빵. 정성이 가득해 보입니다. 크랜베리 같은 경우도 건조된 거 사가지고 제가 전처리 다 해서 하고 피자 같은 경우에도 생토마토 경동시장에서 찰토마토 사다가 제가 직접 끓여가지고 퓨레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5시간 장사하는데 준비 시간이 배 이상 돼요. 인절미와 뿌링클 등 각종 토핑의 내용물에는 씨앗과 옥수수까지. 달달한 호떡의 새로운 변신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나 SNS에서 한번 이렇게 인기가 되거나 이슈가 되면 그 이슈가 된 것을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다음에 그 곳을 찾으러 직접 오프라인으로 찾아가고. 추억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음식이 젊은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고 SNS를 만나며 경험해보고 싶은 음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로봇을, 전자업체는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CES를 보면 기업들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다목적 로봇입니다. 일찌감치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선언한 현대차는 이번 CES 부스를 자동차 대신 로봇으로 채웠습니다. Mobility technology will accelerate robotics technology and vice versa. Robotics will create a horizontal connection across all of our business areas. 증강현실,
AR 기능이 적용된 이 미래 자율주행차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아닌 삼성전자 부스에 전시됐습니다. LG전자 역시 미래 자율주행차 모델을 제시했고 소니는 아예 전기차 시장 진출을 깜짝 선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산업과 로봇, 농업이 결합한 스마트팜이나 메타버스에 입점한 쇼핑몰 등 산업 간 경계는 거침없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공간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로 좀 리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정부 역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낡은 규제를 철폐하는 등 새로운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는 지방선거도 연이어 치러집니다. 그것도 3개월도 안 돼서 말이죠. 대선이 끝난 직후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 그만큼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대부분이 지방선거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올해 지방선거의 전망과 변수를 강세현, 박상호 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올해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선거일은 6월 1일, 이제 약 5개월이 남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4년 전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지용도입니다. 광역단체장은 17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곳,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을 가져갔습니다. 기초단체장 역시 226곳 가운데 민주당이 151곳, 한국당이 53곳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 1년 뒤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또는 그 정당에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역사상 대선과 간격이 가장 좁습니다. 채 3개월이 되지 않는데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는 한 달도 안 돼 치러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3월 9일 날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결과일 것입니다. 자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숙명이자 특히 도지사가 공석이라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경기도와 경남, 제주도는 대선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이 선출된 서울과 부산은 어떨까?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현 시장에게 한 번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두 곳도 대선의 영향력을 피해가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집권 여당 출신 지자체장을 우리가 뽑아야 그 사람이 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것이다. 지역에서의 정서 이런 것도 좀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이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5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지면서 이른바 묻지마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진이 거리에서 만난 시민 50명에게 올해 지방선거일이 언제인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올해 지방선거가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네, 몰라요. 몰라요. 혹시 4월 달이요. 네. 4월 달. 모르겠어요. 3월 달. 3월 달. 대통령 선거 알지? 지방선거 자요. 4월 15일인가 23일인가 헷갈리는데.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50명 중 단 2명뿐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방이 들썩거려야 할 시점이지만 올해는 지역 일꾼도 정책도 모두 실종된 분위기입니다. 정치 신인들도 그렇고 현역 정치인들도 그렇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은 굉장히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후보나 캠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역 공약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고. 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더 심각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아
유권자가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선이라는 항공모함이 지나가면서 만드는 거대한 파도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은 작은 돛담배들이 갈 길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망가진 인생에 대한 회한으로 가득한 한 중년 남자가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과거로 돌아가겠다며 철로 위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끌어안듯 절규하죠. 한국 영화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이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새해 첫날 동부전선의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 14개월 만에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건을 두고 국내에서는 해이해진 군 경계 태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선 탈북민 유턴 사건과 관련해 폐쇄회로 TV에서 글을 5번이나 놓친 한국군의 무능보다 30대 초반 탈북민의 월북 동기가 더 놀랍다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족 같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만큼 그리던 남녘 땅에서 자유를 구가하며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왜 돌아가냐 이거죠. 북한 인권센터에 따르면 탈북민은 18%가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높은 실업률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탈북민 사망 원인의 15%가 극단적인 선택일 정도로 이들이 겪는 삶의 질은 심각합니다. 또한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비난한 어느 국회의원의 말이 대변하듯 우리 사회의 싸늘한 시선과 미묘한 편견도 힘들죠. 탈북민의 잦은 월북이 이어지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고작 3만 명에 불과한 탈북 동포조차 끌어안지 못하는 한국이 과연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의구심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는 탈북 동포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념 위주의 하나원 정착 교육을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이나 제조업체와 연계해 취업을 적극 알선 지원하는 등 정부가 나서줘야 합니다. 북한 체제의 피해자이자 증언자 또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이들을 2등, 3등 국민으로 취급하고 외면한다면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넘어 그 화살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탈북민 왜 돌아가나 였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전국이 미세먼지로 덮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물러가는데 대신 오늘 밤부터 비와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산에 올라 시내를 바라보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잿빛 미세먼지가 오늘도 하늘을 덮은 건데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2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114, 세종시는 140을 넘는 등 그야말로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었습니다. 아기가 답답해가지고 바깥 나들이 나왔는데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내일 나오려고 했더니 또 추워진다 그래서 바깥 나들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짙은 미세먼지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석탄발전소나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단축 운영에 들어가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저녁부터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대신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북서쪽 찬 공기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 산지의 아침은 영하 10도,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영하 5도 아래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중국 북부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에 강수구름대가 발달하여 새벽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과 전라, 제주 등에는 눈도 예상되는데 제주 산지와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20cm, 강원 내륙 산지와 충남 서해안,
전라서해안 등은 1에서 5cm 정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6월의 어머니로 불렸던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어제 향년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민주열사 유족과 영화 1987 감독 등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87년 6월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 체류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아들의 뜻을 이어 평생을 민주화 연장을 지켰습니다. 고인의 빈소를 찾은 민주열사 유족들과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며 애통했습니다. 후원 철폐, 군부 독재 물러가라 외치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1987을 통해 배은심 여사와 인연을 맺은 장준환 감독과 배우 강동원 씨도 고인을 회상하며 추모했습니다. 편안하게 쉬시면서 아드님과 못다한 얘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은 정치권 인사들은 고인의 생전 염원이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인은 내일 아들이 잠든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이 구속된 직원 이모 씨가 횡령한 금액이 출금 후 반환된 돈까지 합쳐서 모두 2,215억 원에 달한다고 정정 공시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내와 처제도 입건하고 압수한 서너 개의 차명폰 등 7개의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많기도 하죠.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전까지 알려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빼돌린 돈은 1,980억 원. 하지만 회사 측이 내부 조사를 통해 재작년 4분기에도 이 씨가 235억 원을 출금한 뒤 반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횡령 금액은 총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발표 당시 1,880억 원이었던 횡령액은 두 차례에 걸쳐 100억 원과 235억 원이 추가돼 2,215억 원이 됐는데 회사 측은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반면 경찰은 법률상 횡령액으로 산정해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최소 휴대전화 7개를 사용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현재 4대가 파손된 상태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고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세대는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산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와 처제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또 이 씨와 함께 근무한 재무팀 직원 2명을 조사하는 등 회사 임직원의 공모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인 황선홍 감독이 23세 이하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아시안게임 3연패를 위해 올해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팀에 황선홍 감독과 인연이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선수인지 최형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첫 골을 합작해 4강 신화의 시작을 알렸던 황선홍과 이을용. 2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인연은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황선홍 감독과 2002년생 이을용의 아들 이태석이 사제지간으로 만난 겁니다. 세월이 참 세상 좀 아주 눈여겨보고 있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아버지보다 잘생겼다며 너스레를 떤 이태석은 20년 전 아버지처럼 황 감독과 최상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아빠보다 좀 더 콧대도 높고 이목구비가 좀 더 뚜렷한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3연패를 할 수 있게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황선홍 감독은 우선 오는 6월 23세 이하 아시안컵 우승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수들과 좀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2년 월드컵의 인연으로 뭉친 황선홍호는 월드컵 4강의 감동을 아시안게임에서도 전하기 위해 대회 3연패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연이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보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좀처럼 거치지 않을 것 같았던 미세먼지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서히 거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대신 강력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오늘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나 낮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모레는 영하 15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비 소식도 있는데요.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그 밖의 지역은 5cm 미만이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눈이 살얼음으로 바뀔 수 있어 교통 안전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강릉은 한낮에 2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영하 10도 안팎으로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